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이상기류로 휘청거리는 북중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한과 중국이라고 하면 보통 혈맹 아니면 적어도 서로 우호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2024년 1월 1일 김정은과 시진핑은 2024년을 조중 친선의 해로 정했습니다. 북중 수교 75주년을 기념하여 1월 1일에 축전을 교환할 만큼 돈독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김정은은 축전에서 조중 두 당과 정부가 올해를 조중 친선회로 정한 것은 두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전진 단계에 들어서고 국제정세가 복잡한 속에서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를 시대 요구에 맞게 승화 발전시켜 나가려는 우리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기대와 염원에 부합된다라고 말했습니다. 4월 11일에는 중국 공식서의 3인 자오로지를 단장으로 한 중국 정부 대표단이 공식 친선 방문을 위해 평양에 가죠. 이때도 시진핑은 축전을 통해 나는 당신과 함께 2024년을 중조 친선회로 정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각 분야에서 공동으로 기념활동들을 진행하여 중조 관계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부어넣을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북중은 연애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 조중 친선회를 선포한 것은 2024년 1월 1일이었는데 개막식은 4월에 열렸으며 북한과 중국의 지도자들은 물론 외교 수장들마저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았죠. 게다가 코로나 이후 북한의 국경 봉쇄가 풀리면서 2023년부터 북중 무역이 정상화 수순을 밟는 듯 했는데 최근에는 중국이 북한의 화물에 대한 검색과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죠. 그동안 사실상 눈 감아주던 북한으로의 생필품 밀수도 집중 단속하는 상황이고요. 또한 중국은 외화벌이 수단인 북한 근로자들의 비자 발급수를 줄였고 6년 전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걸었던 달인 산책길의 발자국 동상 역시 철거했습니다. 약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축전을 주고받던 북한과 중국이 왜 갑자기 이렇게 냉랭해진 걸까요? 아니, 갑자기 냉랭해진 건 맞을까요? 북중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여태껏 어떤 모습이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죠. 북중 관계의 역사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0년 가을 중국은 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편에 서서 한국 전쟁에 참전합니다. 모두가 아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익숙하게만 느껴지지만 사실 당시 중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한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죠. 중국은 8년에 걸친 한일전쟁과 4년 동안의 국공내전으로 긴 전란을 겪은 후 수립된 신생 사회주의 국가였거든요. 중국의 참전 시기는 정부 수립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아직 전란 후유증으로 대내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다시 말해 중국은 자기 나라의 내부 사정도 혼란스러운 와중에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미국을 상대로 하는 전쟁에 참전한 것이죠.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판단입니다. 중국이 한국전쟁 참전을 고려한 대외적인 요인은 크게 안보 확보, 국제적 지휘제고, 소련과의 관계 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중국은 미군의 38선 돌파를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정확히는 동북지역의 관문에서 미군의 침입을 제지하고 중국 영토 내부로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또한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한국과 미국이 강력한 군사 동맹을 맺으면서 중국은 자국의 장기적인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세력들과 중국 사이에 북한이라는 완충지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승리가 곧 미국, 일본, 한국으로 이어지는 반공 결속에 의한 동북아 지배로 이어질 것이라 보았고 이게 현실화될까봐 매우 걱정하고 있었죠. 또한 중국은 한국전쟁이 만주지역까지 확산되었을 시 중소우호 동맹 조약에 따라 소련이 만주지역에 개입하게 될 사태를 예방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생국으로 한국전쟁을 통해 국제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제고시키려는 야망도 품고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 한국과 미군이 승리한다면 사회주의를 택한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었고 이후 일어날 일들도 전부 석연치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마오쩌둥은 추후 한국 전쟁을 회고하면서 만일 한국 전쟁에서 중국이 승리했다면 단번에 중국의 국제적인 지위를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승리도 패배도 아니라면 후진 중국이 세계 인류 강대국과 겨루어 무승부로 끝난 것이 바로 중국의 승리를 의미하며 패배한다 해도 그것은 중국의 서항 전쟁의 반복을 의미할 뿐이다라고 말했죠. 즉 마오쩌둥 입장에서 한국 전쟁 참전은 자국민이 죽는 것과는 별개로 국가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동시에 여기서 알 수
아시듯 중국이 북한의 편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과 그에 따른 대북 원조는 단순히 같은 사회주의 체제를 가진 북한을 도와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국의 이득을 위한 것이었죠. 재밌는 것은 북한도 당시 중국에 대한 고마운 감정보다는 불만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김일성과 마오쩌둥은 한반도 통일 문제를 두고 의견 마찰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한국 전쟁 이전부터 무력 통일을 주장했으나 마오쩌둥이 수차례 반대하였죠. 때문에 북한은 번번이 자국의 입장을 제대로 관철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이 빠져버리면 지는 것은 당연했기에 마오쩌둥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북한 지도부는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뒤에도 북한 지도부는 같은 생각을 했죠. 한국과 미국의 관계와 달리 어쩌면 중국의 속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때문에라도 전쟁 승리는 어려울 것 같고 앞에서 말했듯 중국이 제일 필요한 것은 방파제였기 때문에 굳이 승리를 가져올 필요도 없었죠. 실제로 휴전 이후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졌죠. 북한은 중국이 말하는 모든 것들, 특히 통제 정책을 정치적 위협이자 내정 간섭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일성은 정전 이후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전쟁 시기 중조연합사에서 중국과 소통했던 군 지도자들을 모조리 숙청하는가 하며 직간접적으로 중국 군대 철수를 요구하기까지 했죠. 1958년에는 정말로 중국군이 철수하며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중국과 북한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1961년 둘은 북중 우호 조약을 체결하여 안보 동맹을 맺었죠. 하지만 둘은 진짜 동맹이나 우호 관계가 아니었기에 오히려 더 자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컨트롤하려 했고 북한은 중국에게서 벗어나려 했죠. 사실상 둘의 미묘하고 복잡한 관계는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이 발발한 기간 동안 중국은 김일성이 자본주의 노선을 따른다며 주자파라고 매도하는가 하며 이에 대해 화가 난 김일성이 한국전쟁 시 전사한 중국군의 묘비를 모두 파내버렸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죠. 또한 북한은 1960년대부터 핵무기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중국이 1964년 10월에 첫 번째 핵실험에 성공하자 북한 대표단이 베이징을 방문하여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여 다시 한번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킨다면 중국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판단했거든요. 무엇보다 잠재적인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두렵기도 했고요. 중국은 명목상으로 북한의 핵 관련 기술과 지식을 일부 제공하긴 했으나 궁극적으로 핵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지 않았죠. 또한 김일성이 제2차 한국 전쟁을 논의하기 위해 1975년 4월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군사 행동도 승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와중에도 1980년대까지 이어진 냉전 기간 내내 중국은 북한에게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해주었죠. 이후 소련이 몰락하고 냉전이 끝나자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져버렸습니다. 이 사이에 북한은 경제까지 안 좋아졌죠.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북한은 중국의 속국인 수준이었습니다. 이때도 북한은 중국의 반감과 불신은 어느 정도 있었으나 그래도 사회주의라는 이름 아래 중국을 믿고 있었죠. 하지만 1992년 돌연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중 수교가 체결되면서 북한은 중국을 향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학자들은 북한이 핵 개발에 집착하기 시작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보죠. 북한 편이라고 할 만한 국가들 중에 큰 국가는 중국밖에 없는데 결국 인생은 혼자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한중 수교로 중국과 한국 사이의 경제관계가 빠르게 확장될수록 반대로 중국과 북한과의 경제관계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건 물론이고 한중 수교는 중국이 북한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북한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덩샤오핑은 모든 나라는 상황에 따라 나름의 문제가 있다. 모든 이슈에 대해 똑같은 입장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죠. 또한 그동안 북한에 무이자로 내주던 대출과 상품을 싼 값에 북한으로 수출하던 것도 중단하는 등 선을 긋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건 진짜 북한과 관계를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말보다는 목줄은 우리가 쥐고 있으니 더 이상 반항하지 말고 지금 미국, 한국, 일본 등 세계 국가들과 교류하려고 하는데 방해하지 마라, 잡음을 내지 말라는 뜻과 같았죠. 중국은 북한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선호하는 한편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균형을 맞추고 싶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남한과 북한 각자 정치적, 경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달랐던 것이죠. 중국에게 북한은 여전히 방파제는 필요하지만 골치 아픈 놈인 셈입니다. 북한을 통제하는 동시에 경제 원조는 지속했던 이유죠. 북한이 김일성 사망 이후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사상 최악의 식량난을 겪을 때 중국은 약 50만 톤의 곡물과 1.3톤의 석유, 2,300만 톤의 석탄을 보냈습니다. 절반은 무료로 나머지 절반은 시장 가격의 50% 미만으로 값을 쳐서 주었죠. 덕분에 둘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 개발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다시 잡음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죠. 1993년부터 1994년까지 1차 북핵 위기가 발발했을 때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에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을 비난했죠. 급격하게 나빠진 둘의 사이는 감정적으로 치닫았고 2000년에는 중국이 6.25 전쟁 참전 보상금 요구를 언론에 보도했는데 김정일은 북한 수뇌부와 함께 중국 대사관에 쳐들어가 대만에 미사일을 팔아서 보상하겠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사실상 이 모든 갈등은 핵 때문이었죠. 중국은 2003년부터 시작된 육자회담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2006년 이후부터는 북핵 반대 입장을 보다 명확히 했죠. 언뜻 중국이 북핵을 왜 반대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잘 들여다보면 북한의 핵 개발은 중국에게 큰 손해입니다. 일단 중국 입장에서도 북핵이 완성되는 건 북한이 독자적으로 즉 중국의 컨트롤을 벗어나게 되는 영역이죠. 이때까지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북한의 목줄을 쥐고 있었다면 군사적인 부분에서 영향력을 잃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군사에서 북한의 족쇄가 풀린다면 그것도 핵을 통해 풀게 된다면 경제 정치는 다른 국가에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중국을 뒤로하고 러시아를 택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죠. 동시에 북핵은 중국에게 그 자체로 위협입니다. 만약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동맹을 맺는다면 이때까지 방파제로 사용하던 북한이 한순간에 제일 위협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죠. 핵을 가진 미국 우방국과 땅을 맞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당시 중국은 개혁 개방을 통해 막 국제정치에 참여하고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절대적인 2인자 자리를 차지하고 미국과 각을 세울 만한 위치가 아니었죠. 북핵을 찬성해버린다면 겨우 성장하고 있는 경제가 내리꽂을 수도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은 어쩌면 한국과 미국만큼 북핵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당시 북한은 평양에서 핵무기 실험을 하여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 중국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정부를 완고히 비판하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하였죠. 실제로 당시 중국은 북한에 수출하던 주요 곡물의 양을 크게 줄이는 등 국제사회 북한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다만 원유와 같은 전략 자원의 수출량은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비핵화와 북한 체제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중국이 가장 두려운 것이 북한 체제의 붕괴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북한 체제 붕괴를 두려워하는 것은 앞서 한국 전쟁에 참전한 복합적인 이유와 비슷한 맥락이죠. 북한이 붕괴함으로써 중국은 전략적 완충지대를 상실하게 되고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이는 중국의 안보 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며 한반도가 통일되어 주한미군이 중국 국경 근처까지 주둔하게 되며 미국과 직접적 대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의 핵무기가 다른 나라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죠. 만약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핵무기가 한국에게 넘어간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2009년 10월 수교 60주년 행사 때는 원자바오 총리가 방문하여 북중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중국은 북핵 문제를 정치적 수단보다는 경제적 수단을 통해 관리하며 대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아 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웠죠. 북한은 핵 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 및 남북 간 교착 상태에 직면한 상태였기에 중국의 경제적 원조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북한도 중국의 전략을 모르는 게 아니었고 오히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심화를 경계하고 있었지만 찬물 더운 물 가리 처지가 아니었죠. 2010년과 2011년에는 김정일이 세 차례나 중국에 방문할 만큼 고위급 관료 사이의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일례로 북한은 원유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할 정도였죠. 북한의 주요 수입원도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이었고요. 물론 대외적인 수입원입니다. 뒤로는 범죄 조직들이나 할만한 짓들로 돈을 벌어오고 있었고요. 하지만 김정일이 사망한 후 2012년 4월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국무위원장이 되면서 북중 관계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압박은 더 강화되었죠. 2016년과 2017년에도 북한이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자 유엔 안보리는 추가적으로 대북 제재를 가했고 중국도 동참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북한은 순식간에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죠. 특히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으로 북한은 훈련조차 수행하기 힘든 환경에 처합니다. 중국이 언제든지 북한의 쥐락펴락할 힘이 있다는 점, 달리 말해 대북 압박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는 점이 잘 드러난 사례였죠. 하지만 이번에도 중국은 당연히 북한의 손을 완전히 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새로운 선박을 구매할 수 없었으나 선박을 수십 채 사들였고 상한선을 넘긴 정지의를 불법 경로를 통해 반입했습니다. 사치품 수입 규정에 위반되는 주류 수백만 달러치를 수입하는 등 여러 차례 제재를 위반하였죠. 여기에는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는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분석이라기보다는 있다고 봐야 하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도 고마움을 느꼈겠죠.
전 세계가 등 돌렸을 때 중국이 도와주었으니까요. 덕분에 둘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국제적 위치도 지키고 북한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으니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봐야 하죠. 2018년부터는 김정은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며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관계 개선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마치 둘은 혈맹이 된 듯 보였죠. 그렇다면 더욱 궁금해집니다. 앞에서 말했듯 지금 북중 관계는 최악을 치닫고 있죠. 유엔 안보리의 제재 속에서도 남몰래 북한을 돕던 중국이 지금은 왜 갑자기 북한의 냉랭한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중국이 두려워했던 것, 핵 개발이 되면 다른 국가와 붙어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북중 관계에 다른 한 국가가 더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이죠.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 중국과 북한 이상으로 현재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사이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3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서방의 제재를 받고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이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북한 노동자로 충당하려 하고, 북한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 경제난을 해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북한의 탄약과 미사일 등 전쟁 물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북한은 이를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받기로 했죠. 2023년 9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은 북한의 인공위성 기술 지원을 시사하기도 했고요. 즉 중국이 주지 않는 것을 러시아는 북한에게 기꺼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유엔 제재 따위 신경도 안 쓰고 있고요. 이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한과 러시아는 급격히 가까워진 반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그토록 바라던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 성공한 것이죠.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실제로 지금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의 균열은 밖으로 나오고 있죠. 중국은 이때까지 모른 척하던 북한 외교관의 밀수를 갑자기 압수수색을 통해 전부 잡아들이는 등 이때까지 용인했던 것들을 하나씩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너 자꾸 이러면 경제 파탄난다이죠.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의 북한 길들이기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먹혀들지 않았죠. 앞에서 말했듯 북한은 중국이 싫어할 걸 알면서도 러시아와 손을 잡았고,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은 오히려 수건입니다. 동시에 방파제로서 안 그래도 미중 갈등이 심한데 자신들을 방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걸 북한은 알고 있죠. 생각보다 북한이 외교는 좀 하거든요. 북한에도 눈치 싸움 게임이 있다면 수뇌부들은 지지 않을 겁니다. 이때까지 쭉 들으셨다면 느끼셨을 겁니다. 한미 관계와는 다르게 북중 관계는 대외적으로만 괜찮은 척하면서 서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죠. 실질적으로는 한일 관계보다 못하다고도 볼 수 있는, 어쩌면 한중보다 못한 게 북중 관계이죠. 이는 김정은의 말만 들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100년의 적이라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김정일은 유언에 중국은 1000년의 원수, 중국을 멀리해라라는 말도 남겼고요. 혈맹 우호적 관계를 표방해왔지만 사실상 역사 속에서도 이때까지 북한과 중국은 진심으로 서로를 동맹이라 생각한 적이 없죠. 지금이 아니라 비교적 우호적이라고 했던 과거에도 둘은 대립했습니다. 2017년 중국 인민해방군 작전 전문가는 북한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가상 적국이라 규정하는가 하면, 북한은 중국도 핵사정권이다, 전시에는 중국도 적이다, 중국은 통일을 가로막는 염치 없는 나라, 중국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라라는 말까지 했고요. 지금 북중 관계가 안 좋아진 게 아니라 터질 게 터졌다고 봐야 하죠. 알고 보면 개판인 북중 관계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